신은 존재한다.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을 뿐 신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한다. 이 소설을 쓴 연 포세는 20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노르웨이의 작가입니다. 음악적이고 실험적인 그의 문체는 글을 읽으면서 한 편의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 작품에서도 곳곳에 숨겨놓은 그의 입체적 표현을 통해 다른 소설에서 만날 수 없는 다양한 색깔의 이미지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주인공인 요한네스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산고를 무사히 견뎌내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요한네스의 아버지 올라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는 추운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혼자가 된다. 엄마와 분리되어 다른 모든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가 될 것이며 언제나 혼자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지나가 그의 때가 되면 쓰러져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혼자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당신이 이 글을 읽으며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요? 인생을, 탄생과 죽음의 서사를 설명하는 서두의 이 문장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인간의 모습과 인생의 날들을 거쳐 자연스럽게 그의 때가 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삶과 죽음의 원형을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 요한네스는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요한네스는 자신의 아들 중 하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올라이라고 짓습니다. 이름이 이어지듯 가족은 가족으로 이어지고 일상은 연결되어 이어지는 듯 하면서 삶과 죽음의 애매한 경계 위에서 흐릿하게 겹쳐집니다. 이 소설은 시간도 공간도 어떤 순서에 매이거나 장면의 확실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흡사 우리 모두의 삶이 어느 순간에서 어느 순간까지로 금그을 수 없는 홀로인 듯 하면서 인물과 사건으로 연속해서 이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탄생에 대한 짧은 회고가 1장에서 지나가고 곧바로 이어지는 2장은 갑자기 요한네스의 죽음으로 건너뜁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깬 요한네스는 문득 몸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미 노쇠해진 요한네스는 아내 에레나도 세상을 떠난 텅 빈 집에서 홀로 아침을 맞습니다. 2번째 장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표현들이 시작되는 장면이지요. 준비 없이 읽게 된 소설에서 갑자기 시간이 뒤엉킨 어리둥절한 전개로 살짝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때쯤 작가는 평범한 매일매일의 하루처럼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말아 피우고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늙은 요한네스의 느린 동작들을 통해 삶과 죽음에 걸쳐 있는 일상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독특하게도 작가는 이 소설에서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문장은 요한네스가 확신할 수 있는 실제로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분명한 일상에 관한 몇 문장뿐입니다. 환각처럼 다가온 죽음은 그가 살아오며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해준 동시에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분명히 확신했던 것들을 불확실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흐릿한 경계에 서 있는 것이지요. 이 장에서 이미 죽은 상태인 요한네스는 집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신이 오래 사용한 익숙한 물건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래 사용해온 고기잡이 도구나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던 물건들에서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낯선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 안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말하는 듯하다.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모든 것이 그 자신처럼 나이 들어 각자의 무게를 지탱하며 거기 서서 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고요를 내뿜고 있다. 각자의 무게를 지탱해가며 나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 그 물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처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지금까지 해온 일들로 인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동시에 가볍게 느껴집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물건들인데 왠지 귀해 보이며 금빛으로 반짝인다. 그리고 묵직해 보인다. 요한네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유난히 사물이 너무 무거운 동시에 믿을 수 없이 가벼워 보인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자신이 이미 죽은 상태임에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익숙한 일상을 둘러보는 요한네스의 생각을 통해 삶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일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마주해온 많은 것들이 죽음의 입장에서 새삼스럽게 다르게 보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사실 두 번째 장에 접어들어 꽤 여러 페이지를 읽을 때까지도 이 장면이 이미 죽은 요한네스의 시선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고 나서는 죽음을 통해 보는 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부터는 오히려 저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릿해진 상태가 되었고 요한네스의 시선을 따라 일상의 가벼움과 무거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 페테르를 만나서 함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장면에서 요한네스의 낚시 루어가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얕은 물 중간에 멈춰서 버리자 페테르는 말합니다. 바다가 더 이상 자네를 원하지 않는구먼. 바다는 고기잡이는 어부 요한네스의 삶이었습니다. 대대로 어부인 집안에서 자라난 요한네스는 평생을 고깃배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계단의 모서리가 자연스럽게 닳아서 반들반들해지듯이 그의 일상도 너무나 당연스러운 매일매일로 이어져 왔던 것이지요. 그런 바다가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 것이 그 순간의 삶의 길이 끝난 것이라면 낚시 루어가 가라앉지 않는 바다는 요한네스라는 인물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애 암전의 순간일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이 나를 원하지 않을 때, 인생의 막이 내리고 무대의 암전이 찾아올 때, 그때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멎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너무나 평범한 매일, 마주하는 일상과 물건들과 섞이는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 지금 오늘은 너무 무겁기도 하고 해치워야 할 숙제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오늘은 시간을 타고 흘러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운 순간들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거와 현재의 무거움과 가벼움 사이에서 소설은 시간과 공간을 묘하게 넘나듭니다. 요한네스가 젊은 시절에 고심 끝에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에게 가버렸던 짝사랑하던 처녀에 대한 쑥스러운 오래된 기억은 죽은 페테르와 부두를 산책하는 죽은 요한네스의 눈앞에 현재의 상황처럼 펼쳐집니다. 그리고 짝사랑하던 처녀와의 새삼스럽고 풋풋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걸어가던 길에 부두에서 마주친 젊고 어여쁜 여인의 이름은 그가 오래 함께 늙어간 그의 아내와 같은 이름입니다. 물론 글에서는 그 여인이 후에 그의 아내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처음 어여쁜 젊은 여인을 만났을 때의 설렘과 감정의 동요를 아무 상관없는 제3의 인물과의 만남처럼 묘사할 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독자는 그것이 그 다음 줄거리를 모두 알고 있는 맥빠진 과거의 어느 날이 아니라 생생한 현재의 느낌으로 주인공이 가지는 설렘을 함께하며 그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요한네스는 페테르가 일어나 두 아가씨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페테르는 모자를 벗는다. 저는 페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친구는 요한네스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은 흰머리가 어깨를 덮을 만큼 제멋대로 자란 페테르도 아니고 그저 서 있기에도 버거울 만큼 힘이 빠진 다리로 겨우 걸음을 걷는 요한네스도 아닙니다. 그들은 둘 다 근사한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조끼 주머니에는 회중시계까지 넣은 한껏 멋을 낸 차림입니다. 이 소설은 그렇게 시간과 공간이 뒤얽히며 독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회상인지 현재의 모습인지조차 모호한 분위기를 마구 넘나들어 한참 동안 읽기를 멈추고 머릿속을 정리해 보아야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미 죽은 주인공이 관찰자가 되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바라보는 것 같은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이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대에는 고깃배가 생선을 내려놓는 부두가 있고 젊은 한창 때의 페테르와 요한네스가 그들의 짝인 젊고 어여쁜 마르타와 에르나를 만나는 설레임이 밝은 조명 아래 가벼운 대사로 이어지고, 그리고 무대 한쪽 어두운 구석에서 이미 죽은 늙은 모습의 페테르와 요한네스가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렇게 머릿속에 무대를 그려보면서 소설을 읽어나가자 훨씬 더 흥미롭게 여러 차원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중심에는 평범한 노르웨이의 어부 요한네스와 그 주변의 삶과 사랑, 이별과 죽음 등 일상의 평범한 많은 것을 함께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자유, 외로움 등 존재하지만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 존재의 불안을 끊임없이 사색합니다. 작가의 이런 생각은 요한네스와 페테르의 대화를 통해 이렇게 드러납니다. 어디로 가는데? 요한네스가 묻는다. 아니, 자네는 아직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구먼. 페테르가 말한다. 목적지가 없나? 없네.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장소가 아니야. 그래서 이름도 없지. 위험한가? 위험하지는 않아. 위험하다는 것도 말 아닌가? 우리가 가는 곳에는 말이라는 게 없다네. 아픈가? 우리가 가는 곳엔 몸이란 게 없다네. 그러니 아플 것도 없지. 하지만 영혼은 아프지 않단 말인가?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너도 나도 없다네. 그리고 요한네스가 묻는다. 좋은가 그곳은? 거대한 시공간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는 이렇게 끝없는 외로움을 감당하며 묻고 또 묻습니다. 살아있음과 죽음의 희미한 경계에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익숙함에 대해, 낯선 두려움에 대해, 마지막 장면에서 먼 발치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며 모든 어둠과 저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굳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는 요한네스를 향해 페테르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말들이 사라질 걸세. 이처럼 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몽롱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어느 페이지쯤에서는 노르웨이 밤바다 어디쯤에서 일렁일 것 같은 오로라의 환상적인 분위기에 젖기도 합니다. 어리둥절하며 허둥대다가 책을 덮고 나서야 비로소 탄생과 죽음, 그 길고 구불구불한 선을 따라가며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많은 느낌과 대상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